내 손자 하준이의 첫 돌잔치를 위해 거의 보름 넘게 준비했다. 식재료를 고르고 아기에게 적합한 메뉴를 짜는 일부터 작은 아기 호란이 무늬가 수놓인 돌복을 직접 바느질하는 것까지 한 땀 한 땀에 이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손을 닦고 거실의 붉은 목재 찬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 찬장은 남편 재호와 결혼할 때 그이가 직접 최고급 파리목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윤기나는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가장 위 칸 잠겨있는 서랍을 열어 짙은 자줏빛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순금아기 팔찌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내가 수년간 모은 비상금으로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금은방 장인에게 직접 부탁해 만든 것이었다. 둥글고 두툼한 팔찌 위에는 가장 정교한 각인 기술로 손자의 이름 하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할머니 은주가 우리 손자 평안하고 기쁘게 자라길 바라며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것은 황금빛 세월의 무게였다. 나도 모르게 하준이의 발그레한 작은 얼굴과 오동통한 손목이 떠올랐다. 나는 이 금팔찌가 하준이의 손목에 채워진 모습을 상상했다. 돌잔치에서 하준이가 작은 손으로 연필이나 책을 집어드는 모습을 상상하자 내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고 눈가의 주름마다 웃음이 가득 고였다. 거실의 앤티크 벽시계는 차분하게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호텔은 여기서 아직 거리가 있으니 먼저 탕을 가져다 놓아 보온해야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연락처에서 며느리 서연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올리다가 자동 연결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 1초에 겨우 연결되었다. 배경에는 극도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여자들의 웃음소리, 남자들의 고성이 섞인 대화, 그리고 희미한 음악 소리가 뒤섞여 마치 시끄러운 시장 같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그 소란을 뚫고 들려왔다. 일부러 높인 듯 거의 가식적일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라도 내 목소리가 커서 그들의 흥을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웠다. 어머님이 탕 다 끓여 놓았으니 이제 막 출발하려던 참이야. 너희 돌잔치 호텔 주소랑 방번호 다시 한번 보내줄래? 어머님이 늙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 혹시라도 장소를 잘못 찾아갈까봐. 수화기 너머는 잠시 멈췄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더 가까워진 듯했다. 심지어 누군가 서연아 빨리 와. 케이크 잘라야지.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이걸 지훈 씨. 지훈 씨가 어머님께 빨리 말씀드려요. 그녀는 마치 뜨거운 감자를 던지듯이 전화를 넘겼다. 곧이어 내 아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컸고 술 기운과 흥분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짜증은 물속에 떨어진 먹물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손님들 접대하느라 바쁜데. 지훈아.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살짝 가라앉았지만 지난 30년간 늘 그랬듯이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다. 돌잔치 시간하고 장소 좀 물어보려고. 어머님 이제 막 출발하려던 참이야. 탕도 다 끓여 놓았고. 그거요? 지훈의 목소리는 불분명했고 옆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는 듯했다. 어제 이미 했어요. 내 머릿속이 웅 하고 울렸다. 마치 거대한 종이 내 뇌 속에서 세게 울린 듯했다. 순간 부엌의 모든 소리, 창밖의 새소리,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 심지어 내 자신의 고른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온 세상이 마치 음소거된 듯 조용해졌고 오직 지훈의 그 한마디만이 메아리처럼 내 귓가에 무한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휴대전화를 쥔 내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꽉 조여들었고 손톱은 손바닥에 깊이 박혔다. 관절은 너무 힘을 주어 죽은 듯이 창백해졌다. 어제라고? 나는 내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끊어질 듯 가느다란 거미줄 같았다. 네, 어제 점심에요. 지우는 그제야 그 소란 속에서 수화기 너머에 죽은 듯한 침묵을 감지한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다. 서연이 처가 쪽 친척이랑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너무 복잡하게 안 하려고요.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만 초대해서 밥 한 끼 같이 먹었어요. 중요한 분들만 초대했다. 이 몇 마디는 얼음처럼 차갑고 녹슨 칼날처럼 한치의 연민도 없이 정확하고 느리게 비틀거리며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찔러 들어왔다. 결혼식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을 털어넣고 그들의 집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보태고 손자가 태어나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1년간 무급 베이비시터로 일했던 이 할머니는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침묵했다. 깊고 무거운 침묵. 수학이 너머의 지훈 역시 말할 수 없는 어색함을 느낀 듯했다. 그는 메마른 목소리로 마치 대본을 읽듯이 말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랬죠. 하준이 돌보시느라 1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며칠 후에 바쁜 일 끝나면 하준이랑 같이 어머니 찾아뵐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알았다. 나는 내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이 세 글자를 뱉어내는 것을 들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럼 저 먼저 끊을게요. 여기 아직 손님들에게 술 따야 해서요. 나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표정하게 끊기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파동 없는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조용히 서서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바라보았다. 안에는 아직 따뜻한 김을 내뿜는 향긋한 닭고기 스프가 있었다. 그 황금빛 색깔, 그 진한 향기는 지금 이 순간 거대하고 잔인한 풍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묵묵히 기계적으로 단열 장갑을 끼고 내 모든 정성과 기대를 담은 무거운 뚝배기를 들어 올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몸유병 환자처럼 걸어 싱크대 옆으로 갔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팔에 힘을 주어 냄비를 기울였다. 사르르르 뜨거운 황금빛 스프가 부드러운 살코기와 귀한 송이버섯을 감싸 안고 절망의 폭포처럼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 속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기름기는 물 위에 떠올라 끈적한 노란 얼룩으로 굳어갔다. 향기는 물줄기의 충격 아래 메스꺼운 기름 냄새로 변했다. 그것들은 하수구의 소용돌이를 따라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장갑을 벗어 깔끔하게 조리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갔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일을 마쳤을 뿐이었다. 다만 내 마음도 그 뚝배기처럼 텅 비어버렸다. 밤이 깊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몸을 거실의 낡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었다. 소파의 스프링은 내 무게 때문에 미세한 신음소리를 냈다. 이 소파는 예전에 재호와 함께 가구점에서 고른 것이었다. 거의 30년이 되었고 가죽 표면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지만 내 몸에 가장 편안하게 맞았다. 창밖의 달빛은 수은처럼 차가웠다. 스며들어와 바닥에 아무런 온기 없는 옅은 회색빛을 뿌렸다. 이 오래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남편 재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공기짐에는 그이에게서 나던 희미한 담배 냄새와 그이가 가장 좋아하던 보이차 향이 나는 것 같았다. 내 생각은 통제할 수 없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그 세월들. 재호와 나는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했다. 작은 임대 작업장에서 가장 저렴한 포장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나는 창업 초기
돈을 아끼기 위해 한 달 내내 흰물에 삶은 국수만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기계가 말썽을 부리면 나는 그이와 함께 기름 냄새로 가득한 작업장에서, 담요안제로 가득한 작업장에서, 겨울에는 난방이 없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꼭 붙어 지냈다. 나중에 사업이 점차 궤도에 올랐다. 우리는 한성 포장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 집을 샀고 지훈이를 낳았다. 재호는 항상 말했다. 우리 세대는 고생할 만큼 했고 남의 눈치 볼 만큼 봤으니 절대로 우리 아들은 우리 같은 길을 걷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랑과 자원을 지훈이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며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재호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가남이었다. 발견부터 사망까지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임종 직전 그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내게 유산을 잘 지키고 지훈이를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아직 어리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거야. 네가 많이 도와줘서 곁길로 새지 않게 해줘.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나는 아들을 돕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남은 생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장인, 장모 앞에서 어깨를 펴고 그의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나는 회사의 법인 대표를 지훈으로 변경하고 내 50번째 생일날 주식의 70%를 선물로 그의 명의로 이전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20%만 남겨두고 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우리 세 사람만 하는 황금주 계약서를 공증받아 보관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한 여자로서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었다. 나는 그때 지훈과 서연이 얼굴에 드러났던 숨김없는 광의를 기억한다. 서연은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고 어머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하며 연신 말했었다. 나는 그때 이런 가식적인 온정 속에 푹 빠져 있었고 내 양보와 권한 위임이 아들의 성숙과 책임감을 가져오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효도를 가져올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그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서연의 소셜미디어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어제 점심이었다. 정성스럽게 보정된 9장의 사진이 완벽하고 과시적인 9칸짜리 격자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5성급 호텔의 가장 호화로운 한식 연회장의 전경이었다. 거대한 용과 봉황 문양의 샹들리에 아래 길고 윤기나는 자주색 오동나무 식탁에는 수제 자수가 놓인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식기는 맞춤 제작된 본차에나였다. 두 번째 사진은 산처럼 쌓인 선물들이었다. 온갖 명품 아동복 선물 상자, 독일에서 수입한 장난감, 그리고 몇 세트의 번쩍이는 순금 돌반지가 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카메라 한쪽 구석에는 에르메스 포장 상자도 슬쩍 보였다. 가장 중앙에 있는 사진은 그들의 핵심 가족 사진이었다. 지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붉은 돌복을 입은 하준이를 안고 있었고 서연은 샤넬 최신 컬렉션 원피스를 입고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그들 네 식구는 화목하게 웃으며 마치 정교하게 디자인된 상업 광고처럼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머지 몇 장은 부부와 다양한 손님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 손님들은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품위로 보아 모두 부유하고 귀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넘쳐흘렀다. 사진의 캡션은 이랬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 하준이의 완벽한 돌 기념일. 감사한 모든 소중한 분들께.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무표정하게 화면을 스크롤하며 9장의 사진을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 번 보았다.
손자의 돌잔치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 성대한 공연에서 흐릿한 뒷모습조차 이 할머니인 나에게는 단 한 컷도 할당되지 않았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외부인처럼 차가운 화면을 통해 나와는 상관없는 화려함을 엿보고 있었다. 그들이 정성껏 구축한 행복한 가족의 청사진에서 나는 처음부터 삭제되어야 할 배경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 기억은 둑이 무너진 홍수처럼 통제할 수 없이 밀려들었다. 나는 그들이 결혼할 때 사연이 섬 결혼식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내가 두말 없이 노 자금을 꺼내 제주도의 5성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주어 그녀를 성대하게 시집 보냈던 것을 떠올렸다. 그 결혼식에서 나는 몇 년 된 낡은 한복을 입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신혼집을 살 때 서연이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를 원하자 묵묵히 재호가 남겨준 세입자 있는 상가 두 채를 팔아 8억 원의 전액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에게 대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는 그들 두 사람의 이름만 쓰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모든 주택 구매 계약서와 지불 증명서를 보관해 두었다. 나는 서연이 임신한 후 친구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던 편안한 직장을 그만두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던 것을 떠올렸다.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다. 하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내가 직접 키웠다. 기저귀를 갈고 먹이고 재우느라 1년 내내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그동안 서연은 산후 회복에 바빴고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마치 아이는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소품에 불과한 것처럼 나는 내 돈, 내 시간, 내 모든 에너지를 내 남은 생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친정의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숙주 삼아 내 피와 살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는 두 마리의 하얀 눈의 늑대를 키워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끄고 차가운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한참 동안 멈췄다. 결국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연락처를 클릭했다. 나는 긴 목록을 스크롤했다. 그 이름들은 대부분 사업 파트너이거나 이미 소원해진 친척들이었다. 내 손가락은 맨 아래까지 내려가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 번호는 거의 1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다. 재호가 떠난 후 김 변호사는 모든 법률 서류를 처리해 준 뒤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나는 평생 그를 번거롭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응시했다. 창밖의 달빛은 어느새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막 칼집에서 뽑히려는 칼처럼. 다음 날 오전 8시 정각. 나는 김 변호사가 있는 대산 법무법인 건물 아래의 정시에 나타났다. 햇살이 강렬하게 유리 커튼홀에 비쳐 눈부신 빛을 반사했지만 내 몸에는 한 줄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법무법인의 인테리어는 차분하고 웅장했다. 짙은 색의 원목 가구, 공기 중에는 희미한 책 냄새와 신선한 커피 향이 뒤섞여 떠다녔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질서 정연했다. 김 변호사는 내 기억 속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안경 뒤의 눈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나를 보자 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직업적인 침착함과 여유를 되찾았다. 은주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그는 비서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내게 뜨거운 용정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차 씹은 유리잔 속에서 푸르게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건네지도 그 차를 마시지도 않았다. 나는 휴대하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그의 앞붉은 목재 사무실 책상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놓았다. 김 변호사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장 침착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어제 있었던 일을 진수했다. 울먹이지도 불평하지도 어떤 감정적인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치
상장 회사의 연간 보고서를 읽어주는 것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하지만 나는 김 변호사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극도의 침착함 속에서 화산 폭발 전에 죽은 듯한 고요함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묵묵히 들었고 가끔 안경을 밀어 올릴 뿐 시선은 줄곧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내가 가져온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우리가 서명했던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 회사의 연간 재무 보고서, 그리고 내가 금고에 수년간 보관해 두어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벼는 황금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조항들을 천천히 훑었고 얼굴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은주 씨. 그는 모든 서류를 다 본 후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나를 응시했고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때 재호 씨와 은주 씨는 정말이지 선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은주 씨는 표면적으로는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지만 손에 쥔 황금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 변경, 중대한 자산 매각, 법인 대표 변경에, 법인 대표 변경에, 법인 대표 변경에 관한 어떤 제안도 거부할 수 있죠. 회사의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거나 법인 대표의 행위가 회사 설립자인 은주 씨와 재호 씨의 초심에 심각하게 위배될 경우 황금주 보유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이 조항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제가 그때 고집해서 추가한 조항입니다. 재우 씨는 그때 저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웃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속이겠냐고.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그는 이미 업무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첫 번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펴고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의심할 여지 없는 지시를 내렸다. 설립주주이자 대주주의 자격으로 당신의 법무법인에 즉시 한성포장 주식회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긴급한 재무 감사를 위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 돈, 내 남편의 피땀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모든 지출은 표시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쳤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단계입니다. 감사보고서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야 저희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감사와 동시에 내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법인 대표 해임안건, 그리고 횡령된 공금 추징을 위한 내용 증명 등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경 뒤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처럼. 알겠습니다. 싸우려면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선멸전을 치러야죠. 법무법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눈이 아려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이것은 나의 두 번째 카드, 인연에 관한 카드였다. 오후 3시. 나는 조금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찻집에 도착했다. 찻집의 이름은 고요한 뜰이었다. 한적한 골목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인은 이씨였고 모두 그를 이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 남편의 생전 가장 친한 형제였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원자재 공급업체였다. 그의 우리는 작은 작업장에서 함께 시작했다. 그들 몇몇 오래된 동료들이 돈을 보태고 힘을 보태어 오늘날의 한성포장이 있게 된 것이었다. 이 사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차반 뒤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 가득 뜨거운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아이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어서. 제가 막 올해 나온 좋은 명전 보이차를 좀 구했는데 형수님께 좀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형수님, 요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운 그 녀석이 혹시 말썽 부리는 건 없고요? 회사 일은 요즘 순조롭습니까? 이 사장님은 뜨거운 물로 차 도구를 씻으며 익숙하게 물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여유가 느껴졌다. 나는 그가 건넨 향잔을 들어 청량한 콩향을 맡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사장님, 제가 오늘 차 마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내 어조는 매우 침착했지만 이 사장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십 년을 구른 사람이었다. 내 지나치게 침착한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즉시 감지했다.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얼굴에 미소를 거두며 진지하게 말했다. 형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사장님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회사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집안에 추한 일은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마지노선이자 체면이었다. 사업에서는 이익만 이야기하고 감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좀 많고 포부가 너무 큽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심장이 좋지 않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보험을 들어두고 싶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 변호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를 위해 직접 작성해준 채권 양도 및 향후 협력 의향서였다. 이 사장님,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달 말까지 회사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물품 대금 명세서입니다.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이 채권을 제 개인 명의로 인수하고 싶어서입니다. 즉, 제가 지금 바로 당신의 계좌로 3억 2,700만 원을 송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돈은 지훈이가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지 회사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이 사장님은 멍해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의아함과 충격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형수님, 이건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보충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성 포장 주식회사의 모든 새로운 주문은 반드시 은주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여야 하며 50%의 선급금이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서명과 선급금이 없으면 지훈이가 동의했더라도 당신은 골판지 할 롤도 납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손밑에서 장작을 빼는 격이었다. 회사의 생명줄은 절반은 자금에 있고 절반은 이 안정적인 공급망에 있었다. 이 사장님을 비롯한 몇몇 핵심 공급업체들은 회사 원자재 조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회사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현재 재고량으로는 사흘 안에 전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사장님은 침묵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혹시 지운 그 망할 녀석이 형수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 눈가가 통제할 수 없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 사장님, 집안일은 얘기하지 맙시다. 다 지난 일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입니다. 이 사장님은 눈앞에 뜨거운 차를 단숨에 마시고 찻잔을 차반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형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때 형수님과 재호 형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사장님인 제가 지금도 항구에서 짐꾼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약서 하나 서명하는 것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그 녀석에게 물건 끊으라고 해도 이 사장님인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명펜을 들고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은 보지도 않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힘차게 서명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 나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2명의 핵심 공급업체를 방문했다. 한 명은 유류를 담당하는 장 사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물류를 담당하는 오 사장님이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나의 요청을 들은 후 망설임 없이 내 편에 서기로 했다. 그들이 신뢰한 것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허풍을 떨던 지훈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빵을 먹고 나대자루를 짊어지고 술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해 술잔을 받아 마셔주었던 은주 형수님이었다. 나의 인맥, 나의 신뢰. 이것은 내가 반평생이 진심으로 얻어낸 것이었고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세 번째 카드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마지막이자 가장 직접적인 단계, 즉 모든 표면적인 경제관계를 끊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늘 거래하던 은행으로 갔다. 이 은행의 BIP자산관리부장 부장님은 내가 졸업한 인턴에서 현재의 부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수년간 알아왔고 내가 소박한 중년 여성에서 수십억 자산의 기업가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다. 그 또한 내가 어떻게 재산권을 아들 손에 넘겨줬는지도 보았다. 은주 씨,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그는 친근하게 웃으며 내게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장 부장님, 나는 침착하게 말했고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가족카드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둘째, 한성 포장 주식회사로 자동 이체되는 모든 권한을 취소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3년간 이 가족카드들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여 은행 직인 찍힌 서류로 출력해 주십시오. 장 부장님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졌다. 그는 지훈의 회사로 매달 가장 큰 고정, 자금 흐름이 나의 이체 권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월 5천만 원에 달하는 변함없는 지원금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카드들은 사연에 움직이는 지갑이었고 한도액을 합치면 5억 원을 넘었다. 은주 씨, 이거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지훈 씨랑 싸우셨어요? 화 푸세요.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는 중재하려 했다. 오해는 없습니다.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내 어조는 단호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고객의 신분입니다. 장 부장님, 절차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은행 서류에 냉정하게 서명하는 것을 보며 장 부장님의 눈빛은 복잡한 탐구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하나 붉은 도장을 찍어 나갔다. 은행을 나설 때 나는 무겁고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다음 행선지는 부동산 거래센터였다. 나는 그해 내 주택 구매 절차를 처리해 주었던 오랜 지인. 지금은 부서장이 된 김 부장님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는 서류 가방에서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전액 구매 계약서, 총 8억 2천만 원의 지불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모든 원본 서류를 꺼냈다. 김 부장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며 물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액을 지불하고 편의상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직접 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제가 증여를 처리하고 싶다면 법률 절차상 무엇이 필요하며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 부장님은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제공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눈치 빠르게 말했다. 은주 씨, 이 상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것이 조건부 증여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부양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철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은주 씨가 모든 출자 증명을 보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확신이 섰다. 나는 꼭 정말로 집을 되찾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과시하며 사교에 이용하던 수십억 원짜리 고급 주택이 언제든
그들의 것이 아닌 환상적인 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 행선지는 내 집이었다. 내가 30년간 살았고 제오와의 추억으로 가득한 집. 나는 시내에서 가장 좋은 열쇠공을 불렀다. 문에 달린 낡은 자물쇠를 가리키며 땀을 뻘뻘 흘리는 열쇠공에게 말했다. 기사님, 이 집의 모든 문 자물쇠를 현관부터 침실까지 전부 바꿔주세요. 독일 수입산 최고 안전 등급의 잠금 장치로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열쇠공이 새 것처럼 반짝이는 묵직하고 차가운 열쇠 꾸러미를 내 손에 건넸을 때 나는 전례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번에 내가 되찾은 것은 집 문의 열쇠뿐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열쇠였다. 오늘부터 누가 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 벽탑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년간 예비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구형 노키아 휴대전화를 꺼내 새 유심칩을 끼웠다.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수천 개의 연락처가 저장된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고 유심칩과 낡은 열쇠들과 함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철제 상자에 넣어 잠가버렸다. 이 번호는 내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나의 모든 나약함, 미련, 어리석음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오늘부터 옛 은주는 그 번호와 함께 죽었다. 이어지는 며칠은 비정상적으로 평온했다. 나는 진정한 은퇴 노인처럼 규칙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아침에는 공원에 가서 할머니들과 태극권을 하고 낮에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난초들을 돌보았다. 저녁에는 TV를 보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시에는 정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내 새 휴대전화 번호는 김 변호사와 몇몇 오랜 동료들에게만 알려주었다. 세상은 한순간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의 다른 한편 그 화려한 감옥 속에서는 폭풍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기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후각이 가장 예민한 서연이었다. 수요일 오후 그녀는 몇몇 소위 사모님 친구들과 시내 최고급 명품 매장비의 피룸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신상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을 마치고 계산하려 할 때 서연은 늘 그랬듯이 우아하게 하고 가죽 지갑에서 내가 주었던 2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점호는 POS 기계로 몇 번 긁어보더니 죄송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DRP룸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들의 탐색하는 심지어 고소해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다시 푸르러졌다. 그녀는 당황스럽고 창피하게 다른 자기 카드로 겨우 계산을 마쳤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카드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었는데 혹시 돈 넣는 거 잊으신 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질책과 불평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때 중요한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고객의 주문은 올해 가장 큰 실적이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마 은행 시스템 문제일 거야. 일단 내 카드 써.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이런 사소한 일로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재무부장에게 화태그룹과의 계약 선급금을 보내라고 재촉했다. 고객사 재무팀에서 800번이나 독촉했어. 이거 틀어지면 올해 하반기 실적 다 망치는 거야. 재무부장의 목소리는 수억이 너머에서 감출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담고 있었다. 지훈 대표님, 제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스템에서 계속 저희 회사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지훈은 그의 가죽 사장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회사 계좌에 8억 넘게 있지 않았어?
어머니 쪽에서 매달 들어오는 5천만 원 지원금도 월 초에 들어왔어야 하잖아. 확인해봐. 당장 확인해. 10여 분 후 재무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훈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저희 계좌에는 300만 원도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은주 이사님 쪽, 이번 달 지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전화하려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거의 매일 한 번씩 걸던 번호를 익숙하게 눌렀다. 수화기에서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심지어 내 오래된 집 전화로 걸어보려 했지만 전례 없는 거대한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사방에서 빠르게 조여들었고 그의 심장을 꽉 옥죄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늘 뒤에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완전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이것이 폭풍이 오기 전의 미미한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강렬했다. 나는 베란다에서 돋보기를 쓰고 작은 가위로 내가 아끼는 군잘 안에 쉬든 잎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새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갑작스러운 벨소리가 평화로운 고요를 깨뜨렸다. 낯선 번호였다. 발신지는 지역번호로 표시되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수락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연의 울먹이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대체 어디 계세요? 왜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저희는 걱정돼 죽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연기력이 뛰어나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였다. 내 어조는 평온했다. 지금 낯선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배경에서는 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요. 김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팀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머니가 위임했다고 하고요. 모든 공급업체가 납품을 중단했어요. 어머님,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잊으신 거예요?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가로막았다. 햇살이 난초에 새로 돋아난 연한 잎에 비쳐 밝은 초록색으로 빛나며 생명력을 발산했다. 나는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뚝 멈추는 것을 들었다. 시끄럽던 배경소리도 순간 사라졌다. 나는 몸을 돌려 창밖에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마리의 비둘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다. 지금부터 내 돈, 내 에너지는 오직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그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낯선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세상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첫 번째 천둥 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괴놈과 함께 터져 나왔다는 것을. 지훈과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김 변호사가 보낸 감사팀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놀랍도록 효율적이었다. 불과 사흘 만에 예비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과는 회사 고위층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장부에는 5억여 원이 넘는 자금 흐름이 불분명했고 그중 대부분은 온갖 교묘한 명목의 컨설팅 비용, 출장비, 허위 영수증을 통해 서영과 그녀의 부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이 돈은 그녀가 명품,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고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 가치 없는 해외, 미술품 투자에도 쓰였다.
핵심 공급업체들의 집단적인 납품 중단으로 회사의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췄다. 수년간 거래해온 대형 고객사들은 제때 납품받지 못하자 엄중한 어조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를 보내왔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아침부터 밤까지 걸려와 지온을 정신붕괴 직전으로 몰아갔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어머니의 일시적인 화풀이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계획한 정밀한 공격이었다. 그가 온순하고 어리석으며 심지어 약간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냉혹하고 강력한 생사여탈권을 쥔 상대로 변모했던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 붕괴는 파괴적인 힘으로 확산되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회사의 자금난과 파산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어깨에 퍼졌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지훈 대표님 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협력업체들은 이제 지훈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에는 답장도 없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이 배가 곧 침몰할 것을 보고는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사직서가 그의 책상 위에 눈처럼 쌓였다. 지훈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아 마지막 발버둥을 치려 했다. 그는 브릿지 대출을 받아 공급업체들을 안정시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 고객 담당자는 조회 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지훈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명의의 리버뷰 팰리스 아파트는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임시 동결되어 어떠한 담보대출 업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분쟁이라고요? 지훈은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부동산 등기에는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무슨 분쟁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다. 지훈 고객님. 고객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저희는 변호사님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니 은주 여사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유일한 출자자로서 법원에 증여 철회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모든 거래 및 담보 행위는 동결됩니다. 지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퇴로까지 막아버렸다는 것을. 그 집은 그들이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문표였고 사연이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자본이었으며 그들의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런데 이제 그 지푸라기마저 사라졌다. 이어서 생활의 압박이 사방에서 조수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살던 최고급 포화주택은 매달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비만 해도 적지 않은 지출이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고지서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거슬렸다. 관리회사의 독촉 고지서는 굵은 빨간 글씨로 그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방화문 위에 무례하게 붙어 있었다. 서연의 흰색 마세라티를 할부로 구입했던 금융회사에서는 강경한 어조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 달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차량을 강제로 회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연의 소위 사모님 친구들은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슬쩍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한성포잔이 정말로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즉시 차갑게 변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애프터눈 티를 마실 약속도 잡을 수 없었고 그녀는 그들의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마치 온실 속에서 갑자기 눈밭에 던져진 애완동물처럼 하룻밤 사이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빛과 온기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부, 지위, 화려한 삶은 알고 보니 내가 텅 비운 금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이제 내가 직접 그 산을 폭파시켜 그들에게 그 아래 아무것도 없는 심연을 보여주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성난 채권자들로부터 왔다. 그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공급업체들과 외주팀이었다. 그들은 이 사장님처럼 나와 수십 년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회사의 도산은 그들에게는 파멸과도 같은 재앙이었고 몇 달, 심지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요일 저녁, 지훈과 서연은 자신들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둘러싸였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얼굴에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지훈 대표님, 우리가 힘들게 물건 대줬는데 그 돈으로 마누라 가방이나 사주고 양심도 없습니까? 오늘 돈 안 주면 당신들 못 가. 그들은 차 안에 갇혀 밖에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바라보며 차창을 두드리는 주먹 소리를 들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겁했고 지훈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죽을 힘을 다해 차문을 잠그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비참함과 공포였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떠받들어지고 부러움을 받는 데 익숙했고 언젠가 자신들이 길거리 쥐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몸에 있는 모든 현금을 내고 사람들의 강요 속에 굴욕적인 상환 보증서를 작성한 후에야 그들은 풀려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탁자 위의 모든 물건을 바닥으로 쓸어내리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지훈 씨는 정말 무능해. 어머님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는데 당신은 어머님 연락처도 못 찾고 당신은 어머님 아들이 아니야? 지훈은 욕설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더 이상 협박도 질책도 아니었다. 거의 애원하는 어조로 김 변호사에게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김 변호사는 소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그에게 알려주었다. 아마 그 역시 이 소극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듯 했다. 30분 후 내 새집의 초인종이 급박하고 거칠게 울렸다. 나는 현관문을 통해 초취하고 넋 나간 두 얼굴을 보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지우는 문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짙은 울음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 차를 따르고 조용히 음미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현관문을 통해 내 아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깨질까 부러질까 애지중지 키웠던 그 30대 남자가 문 밖 차가운 타일 바닥에 똑바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회사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는 흐느껴 울며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마치 갈 곳 없는 아이처럼 옆에 있던 서연 역시 예전의 오만함과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은 엉망으로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값비싼 옷도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몇 초 망설이다가 따라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돌잔치 일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한때 정신이 나갔었고 허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머님께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두꺼운 방화문을 뚫고 내 귀에 들려왔다. 한 달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당장 문을 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예전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문 밖 차가운 타일 바닥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문가로 걸어가 내가 직접 교체한 새 독일 수입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술칼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밖으로 전해졌다. 너희가 틀린 것은 그 돌잔치를 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아니다. 문 밖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굳게 닫힌 문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너희가 틀린 것은 너희가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너희가 틀린 것은 너희가 나를 어리석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한계도 없고 존엄성도 없는 현금인 출기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문은 내가 이미 바꿨다. 너희 인생도 이제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여기 무릎 꿇고 있는다고 소용없다. 가서 너희 문제나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말을 마친 후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가 TV를 켜고 국악 프로그램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문 밖에서 아무리 애절한 울부짖음과 뉘우침이 들려와도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새 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나와 그들 사이에는 혈연만 남고 더 이상 정은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한성 포장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가 빌린 5성급 호텔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홍콩 장인이 마침 제작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뒤로 깔끔하고 우아하게 묶었으며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내가 침착한 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에는 놀라움, 탐색, 경외심이 있었고 몇몇은 구경꾼처럼 고소해하는 기색고 지훈과 서연도 와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 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공허했다. 마치 법정 선고를 기다리는 두 죄수처럼. 몇 주 전 돌잔치 사진 속의 의기양양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회의는 김 변호사가 주재했다. 그는 빳빳한 변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먼저 모든 참석 주주들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감사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횡령된 수많은 금액, 서연이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살롱을 드나든 소비 증명서들이 고화질 프로젝터를 통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나자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그 숫자들은 충격적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점점 더 숙여 거의 가슴에 닿을 지경이었고 바닥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하는 듯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 사장님, 장 사장님, 오 사장님 등 몇몇 택심 공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그들은 현 경진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한 한성 포장과의 협력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것은 지훈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의 경영 경력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황금주 계약서의 공진 부본을 꺼냈다. 그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주며 설명했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협약에 따라 창립주주 은주 여사님은 현법인 대표 지훈 대표가 회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를 중대한 경영 위기에 빠뜨린 경우 본 협약을 발동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현법인 대표를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제 저의 의뢰인 은주 여사님을 대리하여 지훈 대표의 이사 및 법인 대표 직위 해임한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투표를 제안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지훈 자신의 희석되어 무의미해진 70%의 지분 외에는 회사가 파산 직전에 처한 상황에서 이 지분은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소액주주들은 망설임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변호사가 해임한 건 즉시 발효.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하자 나는 서연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며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하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모든 영혼과 기력을 잃은 조각상처럼 잿빛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의의 마지막 안건은 새로운 이사장 선출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내 시선은 모든 참석자들을 훑었다. 내 눈빛은 침착하고 단호했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업 창립자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
은주는 회사의 창립자로서 오늘부터 다시 한성포장 주식회사의 이사장을 맡을 것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모든 공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회사는 철저한 자산 재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손실은 관련 법적 책임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내 말은 천둥소리처럼 회의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타했고 지훈과 서연의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단지 회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인 부채를 짊어지고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법의 심판은 나의 처벌보다 훨씬 길고 엄중한 궁극적인 처벌이 될 것이다. 반년 후 스위스 융프라우. 나는 두꺼운 흰색 패딩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빙하 꼭대기의 전망대에 서 있었다. 멀리 설사는 푸른 하늘 아래 신성하고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차갑고 순수한 공기가 배로 들어오자 내 정신은 전례 없이 맑고 상쾌해졌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런 쾌감은 짧고 허무한 것이었다. 회사를 다시 맡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칼로 자르듯 단호하게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가 추천한 젊고 전문적인 경영인 팀을 고용하여 회사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나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에만 관여했다. 나는 내 목적이 자신을 그 회사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인생을 되찾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2달 전 회사가 점차 궤도에 오르자 나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프랑스 프로방스에 가서 끝없이 펼쳐질 라벤더 밭을 보았고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오피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을 하루 종일 감상했다. 이제 나는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 서서 자연의 웅장함과 광활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대낭에서 융프라우 풍경이 인쇄된 엽서 한 장을 꺼내 뒷면에 만년필로 가느다란 글씨 한 줄을 썼다. 60살. 나는 드디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나 자신을 찾았다. 나는 이 엽서를 국내에 있는 이 사장님에게 보냈다. 나는 가끔 이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지훈과 서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의 채무 추징 소송은 결국 그들의 패소로 끝났고 법원은 그들이 횡령한 모든 공금 총 5억 3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서연의 명품 가방, 보석, 지훈의 시계, 고급 승용차를 팔아서야 겨우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크리버뷰 팰리스 아파트는 결국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나의 강력한 증거들 앞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오래된 주택가의 월세집으로 이사했는데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했다. 지훈은 친구의 소개로 평범한 영업직을 구했고 매일 실적을 위해 저자세로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다니고 있었다. 예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서연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달걀 프라이도 할 줄 모르던 여자였는데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은 자주 생필품 문제로 다투는데 서연은 지훈이 무능하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불평하고 지훈은 서연이 너무 허영심이 많아 그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망가진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한다. 돈과 이익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 사이의 이른바 사랑은 현실의 풍파 앞에서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통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고 나 역시 나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다. 우리는 마치 한때 만났던 두 개의 강물처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영원히 만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1년 후 10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다. 나는 지훈과 서연을 찾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무거운 추억이 담긴
그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나는 그 집을 한 자선단체에 기증하여 고아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했다. 나 자신은 고급 아파트를 되찾은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작고 아담한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루프탑이 있는 곳이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대한 연회를 여는 것이었다. 연회 장소는 내가 특별히 2년 전 그들이 손자의 돌잔치를 열었던 바로 그 5성급 호텔, 심지어 같은 화려한 연회장으로 선택했다. 나는 직접 쓴 초대장 수십장을 보냈다. 김 변호사, 이 사장님, 장 사장님, 장 사장님, 장 사장님, 오 사장님, 장 사장님, 오 사장님, 장 사장님 없이 손을 내밀어준 오랜 동료들을 초대했다. 회사의 흥망성쇠를 내밀어준 오랜 동료들을 초대했다. 연애 날 나는 수저우 장인이 손으로 자수한 사파이어 블루 실크 한복 정장을 입고 윤기나고 알찬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직접 맞이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진심 어린 축복과 진정한 감탄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연회의 주제는 새로운 은주의 탄생 1주년 기념으로 정했다. 모든 손님들이 도착한 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사회자가 건네는 마이크를 받았다. 오늘 밤 저희 연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크고 부드럽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2년 전 이곳에서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곳에 서서 제가 수많은 더 중요한 정체성을 찾았음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가이고 여행가이며 자선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저 저 자신, 은주입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시선은 단상 아래 진심 어린 선의의 미소를 짓는 모든 얼굴을 훑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발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명의로 김 변호사 법무법인과 함께 여성독립 미권익 지원 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금을 투자하여 과거의 저처럼 가정에서 자아를 잃고 존엄성을 잃고 심지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심리상담, 그리고 가능한 한 창업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상 아래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고 얼굴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전례 없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은주의 1주년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다.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많은 황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즐겁게 솟아올랐고 모든 선의롭고 따뜻한 얼굴에 비쳤다. 나는 잔 속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중요한 돌잔치였다. 나에게 늦게 찾아왔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새로운 삶을 위한